자, 12월 29일입니다. 오늘하고 내일이면은 이제 2022년에 수업이 끝나네요. 우리 어제 리눅스 설치를 하고 마무리했어요. 설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오래 걸려서 좀 이제 1시간은 잡고 진행을 해야 되더라고요. 어제 설치만 딱 하고서 이제 운영체제 개요 얘기하고 끝이 났는데, 설치를 하고 나서 이제 부팅을 하면 이제 이렇게 로그인을 하라라고 나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아이디를 입력을 해요. 그리고 엔터 치고 비밀번호. 근데 비밀번호 입력할 때는 입력하는 티가 안 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 입력한 것 같으면은 그냥 엔터 쳐버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이렇게 로그인 실패했다라고 나오니까 아이디랑 비밀번호 다시 입력하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 정보가 쭈루룩 표시가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여기부터예요. 자, 컴퓨터가 이제 켜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부팅 모르는 사람 없죠? 전원 누른 직후부터 이제 운영체제가 메모리에서 동작할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전원을 누른 상태부터 이제 사용 가능 상태가 되기까지 이제 과정이에요. 컴퓨터가 하드웨어가 정상적인지를 운영체제가 점검을 하고 네트워크는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고 뭐 그런 각종 하드웨어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들을 전부 리셋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로그인이라는 걸 하죠. 접근 허가 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사용자명과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는 작업을 우리가 로그인이라고 합니다. 로그인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어떤 과정인지 다들 어렴풋이 이해는 할 텐데 이렇게 대놓고 문장으로 정의한 건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저도 로그인에 대해서 정의하라라고 하면은 이 문장이 바로 떠오르진 않아요. 읽으면 그냥 맞아 이게 로그인이지 하는데 그쵸? 뭐 굳이 다 여기 있는 문장들을 지금 이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어, 리눅스는 사실 리눅스뿐만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쓰는 그 모든 운영체제가요. 그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로그인을 거쳐야만 시스템을 쓸 수 있습니다. 가끔 윈도우나 맥 쓰시는 분들 중에 특정 아이디로 자동 로그인 세팅해놓고 쓰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개인용 컴퓨터라면은 괜찮죠. 근데 여러 명이 동시에 쓰는 컴퓨터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로그온, 사인, 그다음에 사인온 뭐 이런 것들도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로그인을 할 때는요, 로컬 로그인하고 원격 로그인 두 가지가 있는데, 로컬 로그인은요, 그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내 눈앞에 보고 내가 직접 만지면서 조작하는 거예요. 수업 환경에서는 가상 머신, 즉 VM웨어 상에서 직접 로그인하는 게 로컬 로그인에 해당해요. 이 VM웨어 요 창이 계속 이거 염두하세요. 그 내가 실제 컴퓨터 하드웨어를 이 VM웨어로 놓고 쓰는 거예요. 이 VM웨어를 만진다라고 하는 거는 내 옆에 진짜 데스크탑 컴퓨터 한 대를 놓고 쓰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 꼭 그거를 염두하세요. 자, 원격 로그인은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해서 로그인한 상태입니다. 자,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요, 이렇게 로그인 정보가 쪼르륵 표시가 돼요. 자, 지금 제 컴퓨터에 로그인한 거 봐도, 자, 여기 똑같은 정보가 있고, 여기 표시되는 정보 좀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가 여기 4번. 그리고 화면상에 나오는 5번 정보는 지금 여기는 여기 맨 밑에 마지막 줄에 있네요. 자,
이 각각의 정보가 뭐냐면은 이제 1번 여기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한 게 여기죠. 1번. 자, 그 다음에 우분투 매뉴얼이나 기술 지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URL이에요. 이거는 매뉴얼은 여기서 보십시오. 도큐멘테이션 매뉴얼,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관리 방법, 서포트 기술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주소예요. 자, 그 다음 3번 스토리지 및 메모리 사용량. 자, 여기 유즈에이지 오브가 전부 9.75GB 중에 27.3%를 지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는 내가 8%를 사용하고 있고, 실행 중인 프로세스 수는 241개가 실행 중이래요 지금. 백그라운드에서 241개의 프로그램이 지금 실행 중이라는 거야. 엄청 많네. 그 다음에 유저 로그인,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수, 나를 제외하고 0명. 이런 정보고요. 자, 4번 여기 요거 55개의 업데이트 가능한 패키지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윈도우도 자동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여기서 그 업데이트 명령어를 내리면은 뭐쭉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밑에 나와 있는 요거는 관리자로서 명령어를 사용하려면은 sudo라는 키워드를 붙이세요. 유저 루트, 우리 MySQL에서 루트라는 사용자 봤었죠. MySQL하고 리눅스가 관리자 아이디가 똑같아요. 근데 리눅스의 루트와 MySQL의 루트는 같은 사용자는 아니에요. 자, 리눅스도 관리자가 루트입니다. 윈도우의 관리자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불러요. 자, 왜 우리 윈도우 명령 프롬프트 같은 거 쓸 때 가끔 시스템에 좀 민감한 작업할 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라 뭐 그런 얘기 했었죠. 마찬가지로요. 리눅스에서 어떤 명령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할 때 sudo라는 키워드를 붙이고 한 칸 띄고 명령어를 붙이는 거예요. 맥 쓰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많이 봤을걸요, sudo? 우리 전체 수업 내용 중에요. 우리 전체 수업 내용 중에 15, 16단원, 14, 15, 16단원. 뭔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 14, 15, 16단원. 아, 13, 14, 15, 16. 13, 14, 15, 16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내용은 맥 쓰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왜냐면 프로그램 설치는 맥은 좀 다를 수밖에 없어. 설치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고. 왜냐면은 그 맥에서는 홈브루라고 하는 명령을 쓰는데 리눅스는 명령어가 달라요. 개념은 똑같지만. 어쨌건 13, 14, 15, 16을 제외하고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은 맥에 그대로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고 나면은 맥 쓰시는 분들은 본인 맥을 더 잘 이해할 거예요. 맨날 뭔가 설치하라고 찾아보면은 명령어 뚜루룩 나오는 거 그 과정을 이제 맥락 없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걸 다 듣고 나면. 자, 어쨌건 지금 얘를 가동한 거는 그 로컬 로그인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원격 로그인도 가능해요. 리눅스에 원격으로 로그인 하려면 리눅스 상에 SSH라고 하는 서비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설치 과정에서 SSH도 같이 설치를 했어요. 자, 그러면 명령 프롬프트나 터미널을 실행한 상태에서 SSH 한 칸 띄고 리눅스 로그인할 때 쓰는 아이디 골뱅이 리눅스 IP를 입력하면은 여기에 원격 로그인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의 IP 주소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IPv4 어드레스 4 ENS33 해갖고
여기 리눅스 시스템의 IP 주소가 나와 있어요. 요 리눅스 IP를 확인해서 명령 프롬프트 여시고 SSH 아까 로그인할 때 썼던 이름 있죠? 골뱅이 192.168.80.192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방화벽 때문에 안 되나 보다. 방화벽을 지금 당장은 원격 접속이 안 되네요. 방화벽을 열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화벽은 좀 뒤에서 열기를 하고 일단은 그럼 로컬로 쓰는 걸로 합시다. 어쨌건 이렇게 명령어를 내리면은 윈도우에서 리눅스로 원격 접속이 돼요. 지금은 약간의 추가 설정이 필요하니까 지금은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실습 환경에서는 로컬하고 원격 로그인을 따로 구별하지는 않고 진행을 해요.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잠시만요. 방화벽을 한번 열어볼까요? 잠시만요. 이건 제가 확인을 좀 먼저 해볼게요. IP 주소 오타 났어요? 지인님 땡큐. 모르고 그냥 지나갈 뻔했네. 192.168.80 129인데 192로 했구나. 우와 지인님 멋있다. 땡큐. 오. 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최초 접속하면은 자 지금 접속이 됐는데 최초로 접속하면은 요 주소로의 접속을 허용하겠냐라고 물어봐요. yes라고 누르시면 비밀번호 물어보죠. 자 그럼 아까랑 똑같은 화면 나오죠. 원격 접속이 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윈도우가 아니라 이 리눅스에 원격 접속을 한 거예요. 얘는 로컬, 얘는 원격. 자 그럼 이제부터는 원격 작업과 로컬 작업의 구별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VMware는 닫아버리면 닫기 누르면 안되겠다 꺼지는구나. 그냥 최소화 시킵시다. 조그맣게. 자 그럼 이제 윈도우 여기서 작업하셔도 돼요. 자 계속 염두하세요. 이 VMware가 지금 내 컴퓨터 안에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컴퓨터라고 하는 실감이 잘 안 날 텐데 예를 들면은 강의실 구석탱이에 컴퓨터 하나 준비해서 거기다 깔아놓고 그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지금 다른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해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VMware의 내 컴퓨터 안에 있는 VMware 상에서 가동하고 있지만 이 컴퓨터가 분당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잠깐 각자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잠깐 끊었다 갈까요? 이거 5분이면 되니까 10시 15분에 만납시다. 5분 동안 해보고 10분 쉬었다가.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은 이제 리눅스 시스템에서 쓰이는 그 사용자 계정 종류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자, 일반 사용자하고 슈퍼유저라고 구별을 해요. 일반 사용자하고 슈퍼유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용어예요. 자, 일반 사용자는 리눅스 설치 과정에서 생성한 아이디예요.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생성이 가능해요.
일반적인 사이트에서는 서비스 한 개당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웹사이트를 가동하기 위해서 일반 사용자를 하나 생성하고 그 사용자가 서비스를 가동시키게끔 만든다. 예, 뭐 그거고요. 일반적인 회사 업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직원 한 명당 하나의 계정이에요. 웹 서비스 운영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하나의 서비스를 리눅스 사용자 한 명으로 보고요. 하나의 서버 안에 여러 개의 서비스를 운영을 합니다. 자, 슈퍼유저는요. 관리자 계정이에요. 아이디가 루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유저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개념적인 용어고요. 루트라고 하는 거는 실존하는 아이디예요. 그래서 루트를 써서 로그인을 하면 리눅스 시스템의 설정 같은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스템에서는 로컬 로그인만 허용을 해요. 루트는. 그러니까 루트는 원격 로그인을 허용을 안 해요, 보통은. 자, 우리가 지금 설치 과정에서 만든 아이디는 일반 사용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시스템 설정 같은 거는 못 해요, 일반 사용자는. 그래서 시스템 설정을 하려면은 루트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빌려야 되는데 그때 쓰는 게 수두다. 자, 시스템 종료, 로그아웃. 자, 네트워크 업무를 끝내고 호스트 컴퓨터와 연결을 단절하고 나오는 작업. 로그아웃 명령은 로그아웃이라고 치거나 엑시트라고 하거나 컨트롤 D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는 주로 엑시트라고 하거든요. 엑시트를 쓰면은 이제 로그아웃 되고 내 컴퓨터로 윈도우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커넥션 요 IP로의 커넥션이 클로즈 닫혔다라고 뜨죠. 로그아웃하면 또 로그인하면 되지 뭐. 자, 로그인 다시 됐고요. 자, 셧다운. 그 일반 사용자는 셧다운 명령을 쓸 수 없고요. 오직 루트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셧다운은 실제로 시스템의 전원을 내려버리는 작업이에요. 리눅스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리는 모든 명령은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진짜로 이 리눅스 컴퓨터 상에 물리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그냥 셧다운이라고 하면은 1분 후 시스템을 종료하도록 예약. 셧다운 3 하면은 3분 후 예약. 셧다운 C 하면은 캔슬이에요. 시스템 종료 예약 취소. 셧다운 R 하면은 리부팅이에요. 1분 후에 재부팅 하도록. 셧다운 R3이라고 하면 3분 후 재부팅. 셧다운 now라고 하면 즉시 종료. 셧다운 R now라고 하면 즉시 재부팅.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리눅스를 제가 왼쪽 상단에 열어놓고요. 여기서 그냥 셧다운 R now라고 하면 일반 사용자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고 떠요. 자, 여기 보면은 퍼미션 디나이드라고 나오죠. 그러면 수두라고 하면은 셧다운 마이너스 R now. 그럼 패스워드를 한번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 현재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엔터 치면 엔터 칠게요. 여기 잘 보세요. 네, 바로 진짜 재부팅이 되죠. 자, 컴퓨터 전원이 나갔으니까 윈도우 접속은 끊겼어요. 그 SSH 접속은. 자, 그럼 얘가 재부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죠. 재부팅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다시 접속을 해야죠. 근데 실제로 원격지에서 작업을 하면 얘가 재부팅되는 과정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몇 번 이렇게 접속 계속 해봐요. 그럼 재부팅 끝나면 이제 접속이 되겠지. 오래 걸리는 것 같다. 그럼 컨트롤 C 누르면 취소. 컨트롤 C. 근데 VMware가 뻗었네. 이렇게 되면은 서비스 중단되는 거죠. 들어왔다. 깜짝이야. 또 재부팅 같은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접속 시도. 자, 아직 얘가 완전히 초기화가 안 됐나 봐요. 컨트롤 C 눌러서 취소.
자, 다시 접속. 들어왔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접속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다른 사용자가 컴퓨터에 접속되고 있다라고 하면, 자, 수도 셧다운 재부팅 3분 후에 재부팅이다라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접속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한테 메시지가 가요. 자, 시스템이 재부팅 될 거다. 이 시간에. 그래서 재부팅 스케줄은 요거니까 만약에 캔슬 하려면은 그 안에 이 명령을 내려라. 라고 해서 시스템이 재부팅 될 거라는 걸 접속해 있는 모든 사용자한테 알려줍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접속돼 있는데 명령 프롬프트를 하나 더 열어서요. 같은 아이디로 한번 더 접속할게요. SSH 192.168.80.129. 자, 셧다운 R1이라고 1분 후에 재부팅 하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은 지금 접속되어 있는 다른 사용자한테도 언제 조금 있다가 시스템이 재부팅 될 거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1분 후에 재부팅이 되는 거죠. 자, 재부팅 되기 전에 재부팅 취소할게요. 네, 재부팅 취소했습니다. 근데 이미 얘는 접속이 끊겼기 때문에 튕겼어요, 접속이. 자, 콘솔. 예, 카트가 콘솔이라 그랬죠. 자, 콘솔을 끌고 다니면서 내가 쓰고자 하는 리눅스 시스템에 실제 물리적으로 유선을 연결을 해요. 그렇게 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별도의 터미널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이 통신을 통해서 원격 접속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VMware를 쓰는 거는 내가 콘솔을 쓰고 있다는 거고요. 콘솔을 쓰는 거는 로컬이에요. 그러니까 VMware를 쓰는 거는 콘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명령 프롬프트를 써서 따로 접속하는 거는 원격 상태로 접속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명령 프롬프트를 이렇게 사용을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원격으로 접속을 해요. 그러면 리눅스를 쓰기 위한 이 명령어 환경이 쫙 펼쳐지죠. 벌써 생긴 게 다르죠. 이걸 쉘이라고 해요. 이걸 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명령어를 받아들이는 환경을 쉘이라고 해요. 자, 그 밖에 리눅스에서 이제 X윈도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X윈도우는 리눅스에서의 바탕화면이에요. 그래서 GUI 환경을 구현해주는 프로그램인데, 리눅스는 바탕화면도 일종의 프로그램이에요. 가동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윈도우하고 맥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이 운영체제에 그냥 딱 붙어 있거든요. 근데 리눅스는 바탕화면을 내가 명령어로 가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탕화면을 종류별로 깔 수가 있어요. 그놈이나 뭐 KD나 종류가 많아요. 이거를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리눅스 시스템을 계승하는 게 안드로이드예요.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 왜 무슨 런처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안드로이드는 바탕화면 자체를 본인이 원하는 걸 깔 수 있거든요. 그게 이 X윈도우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대부분 이제 개인 사용자를 위한 데스크탑용 운영체제를 쓰고요. 서버용 운영체제는 잘 안 써요. 왜냐면은 어차피 서버는 내가 원격으로 접속해서 이렇게 쓸 거기 때문에 깔아봐야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바탕화면이 어떻게 나와? 자, 쉘 명령어 해석기 터미널에 시행되고, 쉘 종류는 바쉬, KSH, CSH
틱틱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SH 같은 게 있고요. 대부분 리눅스는 바쉬 쉘이라는 걸 기본으로 제공을 해요. 근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편의 기능이 탑재된 ZSH 쉘을 많이 쓰는 추세예요. 에코 달러 쉘이라고 입력하면 자기가 쓰고 있는 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코 달러 쉘이라고 입력하면은 빈 밑에 바쉬라고 나오죠. 기본 쉘이에요. 맥 쓰시는 분들 본인 맥 터미널 따로 열어놓고 이거 해보세요. 그럼 현재 맥에서 본인이 쓰고 있는 쉘 종류가 뭔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명령어 쉘 기능은요, 명령어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요. 파일이나 폴더 이름을 입력할 때 일부만 입력한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면 자동 완성돼요. U까지만 누르고 탭 누르면은 단어가 자동 완성되는 거죠. 한두 글자 입력하고 탭키 치면. 이거는 폴더나 파일 이름에 대해서만 작용하는데 그 맥이랑 윈도우 모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윈도우 명령 프롬프트 탭키 치면은 파일 이름 같은 거 자동 완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향키 위아래를 입력하면은 이전에 썼던 명령어들을 내가 다시 불러올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방향키 기능도 맥 터미널도 똑같이 되고요. 윈도우 명령 프롬프트도 돼요. 근데 윈도우 명령 프롬프트는 명령 프롬프트를 껐다가 다시 실행하면은 방향키 위아래가 없어지거든요. 내가 썼던 명령어 히스토리가 다 날아가거든요. 근데 맥하고 리눅스는 터미널을 껐다 켜도 히스토리가 남아있어요. 계속. 그래서 같은 명령어 여러 번 사용할 때 그냥 방향키 눌러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리 기능인데요. 최근에 사용한 명령어 목록하고 일련 번호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히스토리라고 하면은 최근에 내가 사용했던 명령어들 목록이 쭉 나와요. 이 중에서 내가 다시 쓰고 싶은 명령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느낌표를 붙이고 번호를 쓰면 돼요. 느낌표 8이라고 하면은 에코 쉘이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어가 다시 실행이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여기서 나오는 모든 명령어 기능 맥 사용자분들은 본인 터미널에서도 해보세요. 맥에서도 똑같이 됩니다. 개발자로서 맥을 쓴다라는 거는 터미널을 쓰려고 쓰는 거예요. 사실 데스크탑 환경에서 맥 쓰면은 윈도우보다 불편해. 창정렬 되게 안 되고. 맥 쓰시는 분들 창정렬 불편하지 않아요? 윈도우는 그래도 창이 이렇게 딱딱 붙는데 맥은 그런 게 없어. 창이 막 여기저기 흩날리고 되게 불편해요. 근데 맥이 윈도우에 비해서 갖고 있는 유일한 장점이 실제 상용 시스템과 명령어 환경이 완전 똑같다는 거예요. 완전 100%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 같은 경우는 내가 윈도우 명령어랑 상용 시스템 명령어를 따로 기억해야 되는데 맥 쓰는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지. 그래서 맥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어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은 진짜 맥 사용하는 거는 그냥 이뻐서 산 거라고밖에 안 보여. 아니면은 다들 좋다고 하니까 왜 좋은지도 모르고 산 거야.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들은 이후에 여러분들 특히 맥 사용하시는 분들은 본인 맥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 수업을 다 듣고 나면은 이제 본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맥에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 맞습니다. 뭐 여기는 뭐 일일이 설명 실습 다 할 필요는 지금 실습을 요것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다음 파일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배포해드린 폴더 안에 있는 게 12번 파일이죠? 맞나요? 관수씨 맞아요? 네, 12번 서비스와 패키지라는 걸로 갈게요.
서비스라고 하는 용어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웹 서비스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리눅스에서의 서비스는 컴퓨터에서 가동되는 프로그램의 한 종류예요. 원래는 데몬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데몬이라고 하는 용어가 약간 좀 의미가 좀 이상하니까 나중에 서비스라는 용어로 바뀌었어요. 그 비슷한 용어가 또 있어요. 원래 깃에서 깃, 푸시, 오리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못 써요. 메인 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오리진은 내 컴퓨터에 복사된 프로젝트를 뜻해요. 내 PC의 로컬 프로젝트. 로컬 작업.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이 메인은 GitHub에 등록되어 있는 브런치 이름이에요. 근데 원래 이 용어가 메인이 아니라요. 마스터였어요. 근데 이게 작년 초였을 거예요, 아마. 21년도 초에. 진짜 이게 한 20년 가까이 쓰던 용어인데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마스터라는 용어가 인종차별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해서 갑자기 메인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마스터가 이제 마스터하고 슬레이브라는 용어가 이제 인종차별적인 용어라고 갑자기 마스터를 없애버리고 하루아침에 메인으로 바꿔서 한동안 기 프로젝트 기스톱 쓰는 게 되게 혼란스러웠었어요. 지금은 이제 메인으로 정착이 되긴 했는데 그런 용어들이 좀 말도 안 되는 이유, 내가 생각하기엔 말도 안 되는데 굳이 저런 것까지 따져야 돼 싶은데 뭐 걔네들 개념으로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겠죠. 그렇게 해서 바뀐 용어가 데몬이었는데 서비스로 바뀐 거예요. 자, 서비스는요, 웹서버, 데이터베이스 같이 서버 같은 걸 운영하기 위한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실행 단위예요. 우리가 어떤 exe 파일을 윈도우에서 exe 파일을 더블 클릭하죠. 그러면은 이 파일이 여러분들 그 램 카드에 그대로 복사가 되고 그게 CPU에 올라가요. 이 CPU에 올라가 있는 상태를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멀쩡한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얘가 이렇게 실행 중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 크롬 브라우저의 실행 파일이 CPU에 복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CPU에 복사된 걸 프로세스라고 해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자, 윈도우에서는요, 작업 관리자를 열면은 현재 내 컴퓨터 뒷단에서 돌고 있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는 게 보이죠. 자, 이게 지금 제 컴퓨터 뒷단에서 저 모르게 가동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건 하나 키면은 서브 프로세스가 되게 많이 떠요. 그 중에 우리가 쓰고 있는 MySQL도 여기 보이네요. 그쵸? MySQL도 여기 보이네요. 원래 MySQL은요, 리눅스 전용으로 고안된 프로그램이었어요. 리눅스 전용으로 고안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가동되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파일 이름 뒤에 D가 붙어요. 왜냐? 데몬이란 뜻이에요. 네, 데몬에서 왔기 때문에 파일 이름 뒤에 D가 붙어요. 그래서 파일 이름 뒤에 D가 붙으면 아, 너 원래 리눅스용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윈도우에서는 백그라운드 서비스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 리눅스는 서비스 내지는 데몬이라고 부른다. 자, 그 중에 이제 백그라운드로 실행돼서 그 외부에서의 접속을 받는 애를 서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데몬, 서버 프로세스 다 그냥 같은 의미로 대충 퉁쳐서 쓰는 용어들이에요. 자, 리눅스에서 이 서버 프로세스는 서비스 매니저, 그 서비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시스템 D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걔네들을 통칭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MySQL을 내가 독립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 D라고 하는 프로그램한테 MySQL 가동시켜줘 라고 해야 돼요.
각각의 프로세스가 독자적인 하나의 동작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HTTP 서비스는 웹서버, MySQLD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런 얘기죠. 그럼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가동하려면 USL 밑에 LIB 밑에 시스템D 밑에 시스템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 폴더 안에 보면은 그 데몬들을 가동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는 스크립트 파일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확장자가 대부분 서비스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실행할 때 왜 이렇게 실행하죠? 노드라고 하는 프로그램한테 뭐 a.js를 실행해줘 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노드라는 실행 파일한테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스템 ctl이라고 하는 명령어한테 내가 어떤 스크립트 파일을 이렇게 전달하면은 얘가 여기에 코딩되어 있는 대로 그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거예요. 뭐 실제로 이런 폴더를 여러분들이 직접 방문해 볼 필요는 없어요. 이런 폴더 안에 그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수 있는 파일들이 존재한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부터는 기억을 하시던지 따로 메모하셔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시스템 CTL 명령어의 옵션을 써서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을 가동하거나 종료합니다. 시스템 CTL 옵션 서비스명. 근데 서비스 운영하는 거는 루트 권한을 통해서만 가능하니까 우리는 수두를 붙여야죠. 시스템 CTL 스타트 서비스명, 시스템 CTL 스탑 서비스명, 시스템 CTL 리스타트 서비스명. 딱 봐도 딱딱 오죠. 자, 그 다음에 이 데몬이라고 하는 애들도 독립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껐다 키면 자동으로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부팅 시에 자동 실행되도록 등록하려면은 시스템 CTL enable 서비스명. 그러면 얘가 부팅되면서 자동으로 가동이 돼요. 시스템 CTL disable 서비스명은 부팅 시 자동 등록 해제. 자, 프로그램이 잘 돌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라고 하면은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서비스명. 자, 마지막으로요. 시스템 CTL 리스트 유닛 파일스라고 하면은 부팅할 때 자동 실행이 등록된 서비스 목록을 출력합니다. 근데 출력 결과가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자, 우리 그 리액트 프로젝트에 백엔드 붙일 때 패키지.json에 왜 이렇게 했었죠? 리액트 뭐 스타트 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뒤에다가 파이프라인을 하나 붙이고 여기에 백엔드 가동 명령어를 또 적었죠. 기억나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은 이 하나의 명령어를 입력할 때 파이프라인을 같이 붙이면 2개 이상의 명령어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어요. 리눅스는 원래.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눅스 명령어를 이해하면은 리눅스 명령어를 기억하고 있으면 프로그램 코딩할 때 그 코딩의 의미를 굳이 이해하려고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거의 다 출처 근거가 이 리눅스 명령을 본다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진짜. 자, 아직 우리는 MySQL을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MySQL 관련된 거를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grep이라고 하는 건요. 출력 결과를 필터링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MySQL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된 행만 필터링해서 보여줘라 라는 겁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최상위 폴더에 있는 파일 목록을 이렇게 쭉 출력하면은 이제 이렇게 출력되는 결과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미디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된 결과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명령어 찍고 파이프라인 그랩 미디어라고 하면은 미디어라는 단어가 포함된 행만 이렇게 필터링해서 보여줘요. 출력 결과 필터링이 그랩이에요. 자, 리눅스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파일들이 담겨있는 설치 파일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윈도우 같은 경우는 설치 프로그램을 인스톨러라고 부르는데 리눅스는 패키지라고 불러요. 자, 왜 우리가 노드에서 그 라이브러리 설치할 때 npm 명령어를 쓰죠? 그러면은 그 npm이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저장소 사이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파일을 내려봤죠? 리눅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리눅스도요, 명령어를 치면은 인터넷을 통해 그 리눅스 설치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에서 파일을 자동으로 내려받아서 깔아요. 이게 진짜 획기적인 거예요. 이게 나오고 나서 리눅스 난이도가 거의 한 10분의 1로 확 줄어요. 왜냐면 리눅스를 제가 처음 공부할 때는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오픈소스가 진짜 극한에 치달아 있었어요. 소스 파일을 그냥 줘요. 내가 리눅스에 MySQL을 깔고 싶다 그러면 MySQL 소스 파일 원본을 몇 기가치 되는 걸 다 다운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내가 직접 컴파일을 해야 돼. 소스 파일 받아서 필요한 거 내가 소스 고쳐갖고 내가 직접 그걸 프로그램으로 변환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나 깔려면은 컴파일을 한다 4시간, 5시간 막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MySQL 한번 깔려면 설치 명령어 내리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 결과 확인했는데 아 오타 났어. 그럼 수정하고 또 명령어 내린 다음에 점심 먹고 와서 확인하고. 근데 그게 이 패키지 저장소라는 게 등장하면서 그런 과정이 싹 사라졌어요. 진짜 이 패키지 관리자는 리눅스에서 완전 혁명이에요. 자, 패키지 관리자. 패키지의 설치, 업그레이드, 삭제 등을 수행해서 패키지를 관리하는 목적의 프로그램인데요. 환경에 따라서 각각 독립적인 패키지 관리자가 있습니다. 우분투는 apt get이라는 걸 쓰고요. 레드햇 리눅스는 유미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맥OS는 써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홈브루라고 하는 패키지 명령어를 씁니다. 윈도우도 있어요, 사실. 초콜릿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씁니다. 윈도우도 프로그램 설치할 때 이렇게 깔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 깔려요. 근데 이 초코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기 위해서 내가 초콜릿트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윈도우에 깔아야 돼요. 제가 실제로 윈도우 쓰는 방법을 보여드려 볼게요. 이 초콜릿트리 인스톨이라고 하는 여기 가면은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보세요. 여기 설치 명령어가 나와 있어요. 이거를 파워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가동을 해요. 명령 프롬프트가 아니고. 파워쉘을 관리자 권한으로 가동을 해요. 그 맥 쓰시는 분들도 홈브루 쓰려면 홈브루라는 걸 따로 깔아야 되는 거는 아시죠? 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 복사한 명령어를 붙여놓고 엔터를 치면은 뭐야, 왜 설치가 안 돼? 설치 안 되게 막아놨나 보다. 아, 깔려 있다는 거구나. 자, 지금 제 컴퓨터에는 미리 깔려 있네요. 제가 깔아놨나 봐요. 자, 그럼 여기에 내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깔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깔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검사를 해요. 검색을 해야지. 초코 레포지토리. 자, 여기서 내가 깔고 싶은 프로그램을 검색을 해요. vs 코드 했더니 초코 인스톨 vs 코드 이렇게 명령 내리면 된대요. 그래서 초코 인스톨 vs 코드
이렇게 하면 얘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깔아요. 이렇게 하면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주 쓰는 프로그램들을, 이 명령어들을 메모장 같은 거에 보관할 수 있겠죠. 새로 만들기, 텍스트 문서. 자, 여기에다가 자, 윈도우 명령어를 한번 쳐볼게요. dir 에코. 안녕하세요. 에코는 출력문이에요. 명령 프롬프트에서 에코라고 하면은 그 내용을 출력해줘요. 그 다음에 dir은 현재 폴더의 파일 목록 보는 거죠. dir. 자, 이거 두 개를 저장한 다음에 확장자를, 텍스트 파일의 확장자를요. 그 전에 하나만 더 고칩시다. 퍼지는 뭐냐면은 명령 프롬프트 이런 걸 보여줘요. 퍼지라고 하면은 계속하라면 아무 키나 누르시고 이걸 보여줘요. 엔터키 누르면 넘어가는 거. 자, 내가 쓰려고 하는 명령어들을 이렇게 텍스트 파일에 적어놓고 확장자를 BAT로 바꿉니다. 이걸 윈도우 배치 파일이라 그래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 안에 있는 명령어들이 한꺼번에 일괄 실행돼요. 더블 클릭하면은 이 안에 있는 명령어들이, 아까 제가 에코 안녕하세요 했죠. 한글은 깨지네. 그 다음에 dir 쪼르륵 나오고 퍼지까지 그 안에 있는 명령어들이 일괄 실행돼요. 편집하면 수정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내가 자주 쓰는 프로그램들, 초코 인스톨 vs 코드, 초코 인스톨 뭐 구글 크롬, 초코 인스톨 뭐 줌 등등등등, 여기서 검색해서 내가 쓰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설치 명령어를 저렇게 모아놓으면, 줌 여기 있죠. 해놓으면 컴퓨터 포맷했다. 그럼 그냥 이거 하나 더블 클릭하면 내가 쓰는 프로그램 쫙 깔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더블 클릭해놓고 저는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오거든요. 웹툰 한 서너 편 보고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관리하게 하는 게 이제 패키지 관리자예요. 그 밖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별로 나와 있는 패키지 관리자, npm 익숙하죠? yan 익숙하죠? 파이썬은 pip라는 게 있어요. pip가 npm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들은 운영체제 종류별로 가는 거고, 밑에 것, 그 다음 것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별로 나오는 거고, 이 외에도 많습니다. 근데 개념은 다 똑같아요. 프로그램의 설치, 업그레이드, 수정, 삭제. 설치, 업그레이드, 삭제. 요 세 가지를 명령어로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편하고, 그 다음 뽀대도 좀 나고. 생각을 좀 해봐요. 내가 커피숍 가서 뭔가 하는데, CSS, 플렉스. 자, 이런 페이지를 띄워놓고 있는 거랑, 이런 페이지를 띄워놓고 화장실 가는 거랑, 아니면은 이렇게 생긴 창들을 그 노트북에다 띄워놓고 화장실 가는 거랑 뭐가 더 있어 보이겠어? 간지 작살이잖아. 왜 아닌 것 같아? 내가 장담하건데 몇 명은 해볼걸요? 자, 그 중에 이제 apt 계십니다. 자, 어드밴시드 패키지 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통칭 apt라고 불러요.
자, 우분투를 포함한 데비안 계열의 리눅스가 쓰는 패키지 관리 명령어 도구예요. 자, 얘는 자기가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덱스를 갖고 있는데 그 인덱스가 etc 밑에 apt 밑에 source.list라고 하는 파일로 존재해요.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저장소 URL을 통해서 사용할 패키지의 정보를 얻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 리스트 파일이 옛날 버전이면은 내가 접속할 수 있는 저장소 주소들이 옛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apt-get 명령어를 쓰기 전에 보통 apt-get update라고 해서 그 저장소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맥 쓰시는 분들 보통 브루 관련된 거 나오면 처음에 브루 업데이트 먼저 하세요라는 게 그냥 맥락 없이 툭 튀어나와요. 자, 그 다음에 apt-get 업그레이드,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달라요. 업그레이드라면은 내 컴퓨터에 깔려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업그레이드해요.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거예요. 내가 만든 프로젝트가 리액트 18.1 버전을 기반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각종 라이브러리들을 다운받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프로젝트에서 뜬금없이 npm 업그레이드를 해버려요. 그러면 내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라이브러리 업데이트를 다 합니다. 리액트도 업그레이드 하고 라이브러리도 업그레이드 하는데 리액트가 업그레이드 딱 되는데 어떤 라이브러리가 아직까지 최신 버전 지원을 못해. 그럼 그때부터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다른 프로그램에 영향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신중하게 해야 돼요. 안정성이 검증된 것들만. 그래서 나온 게 DIST 업그레이드예요. 의존성 검사. 내가 무엇인가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내가 쓰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아직 최신 버전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업그레이드 안 하게끔. 이런 식으로 검사하면서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업그레이드는 잘 안 해요, 사실은. 자, apt-get install 패키지 이름 설치합니다. apt-get reinstall 인스톨 패키지 이름. 이거는 재설치. 자, apt-get remove -y 패키지 이름. 패키지 삭제. -y는요, 삭제할 때 정말 삭제할 수 있습니까? yes or no를 물어봐요, 한번.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yes라고 미리 대답을 입력해 놓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설정 파일은 지우지 않아요. 근데 퍼지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 설정 파일까지 같이 지워요. 좀 더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새로 설치를 목적으로 삭제하려면 얘가 맞는 거죠. 자, 내가 깔고 싶은 프로그램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apt cache search 패키지 이름, 패키지 정보 볼 때는 apt cache show 패키지 이름. 요건데요.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아무래도 설치에 관련된 것들일 테니까 요 네 가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자, 이 파일은 그냥 개념 설명용이기 때문에 실습 이슈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와 패키지에서 소개한 apt-ge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밑에 쪼르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MySQL을 먼저 설치하자라고 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MySQL에 좀 익숙하기도 하고요. 다른 프로그램들은 설정 파일을 좀 만져야 돼요. 설정 파일을. 그걸 만지려면 이제 VI 에디터라고 하는 굉장히 끔찍한 애를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MySQL을 먼저 까는 거예요. MySQL은 설정 파일 만지는 이슈가 없거든요. 선생님, 우리 윈도우에서 깔 때 MySQL 설정 파일 건드렸는데. 그쵸, 우리 윈도우에서 깔 때 MySQL 설정 파일 막 직접 코딩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맥 쓰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과정 없었을 거예요. 의외로 쉽게 깔았을 거예요. 원래 MySQL이
리눅스 환경용 프로그램이라는 얘기 아까 했었죠. 리눅스에서 MySQL 설치하는 거 보면은 약간 열받을 거예요. 윈도우보다 쉽거든요. 자, 우리는 이제 MySQL을 직접적으로 깔진 않고요. 마리아DB를 깔 겁니다. 마리아DB는 MySQL에서 파생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고요. 그 오라클이 그 썬마이크로 시스템스를 인수하면서 거기에 속해 있던 MySQL까지 같이 인수됐어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내도록 정책을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공부용이니까 쓰는 거지 실제 서비스를 운영할 땐 MySQL이 무료가 아니라는 얘기 전에 했었죠. 그래서 MySQL의 원 개발자가 그 정책에 반발해서 지가 MySQL 소스 코드를 들고 나와갖고 이름만 바꿔서 다시 오픈을 해버렸어. 사실 이게 뭔 짓인가 싶어요. 그렇잖아. 이거야. 내가 어떤 그 식당을 하나 창업을 했어요. 그 음식과 가성비가 되게 좋은 식당을 하나 차렸어. 근데 이거를 내 식당을 다른 사람이 인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음식값을 올렸어. 그럴 수 있죠. 그랬더니 내가 분명히 매장을 팔았는데 저 새끼가 내 가게 음식값을 올려? 열받네? 그래갖고 매장을 또 차려. 가게 이름을 바꿔. 레시피는 똑같아. 그거거든요. 솔직히 이게 뭔 짓인가 싶어. 사실 나는 이게 이거를 그냥 묵인하고 있다는 것도 되게 웃기고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어쨌건 그래서 마리아DB는 기본적으로 MySQL하고 똑같아요. 자, 이제부터 깝니다. 루트 권한을 임대해야 돼요. sudo apt-get 업데이트 해서 일단은 설치 패키지 저장소를 업데이트하고요. 자, 명령어와 그 다음에 과정이에요. 자, 루트 권한 임대해서 마리아DB를 깝니다. apt-get install -y 마리아DB 서버. 그러면 설치가 또르륵 됩니다. 원격으로 하셔도 된다 그랬어요? 자, sudo apt get update 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뭐가 쭉 진행이 돼요. 여기 화면에 노란색으로 나오는 건요, 명령어 입력해야 된다고 제가 스크린샷 떠놓고 형광펜으로 색칠을 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창에 노란색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sudo apt get install -y 마리아DB 서버라고 입력해요. MySQL을 깔고 싶으면 MySQL 서버라고 입력하면 MySQL이 깔리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그 상용 시스템에서는 유료를 써야 되니까 그냥 마리아DB로 깝니다. 이렇게 하면 설치가 돼요. 자, 다운로드 받고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마리아DB가 되게 웃긴 게 이름만 바꿨지 안에 있는 명령어는 그냥 다 MySQL로 시작해요. MySQL V 하면 버전 나와요. 되게 웃겨해. 진짜 이름만 바꿨어요. 자기 버전이 마리아DB인데 지는 MySQL이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윈도우에서 설치할 때 작성했었던 설정 파일이요, 리눅스 환경에서는 일종의 그 단계별로 마법사처럼 진행이 돼요. 마법사라는 게 다음 눌러보면서 이제 계속 단계별로 진행되는 어떤 설정 과정을 보통 마법사라고 그러거든요. 자, sudo MySQL secure installation. 아마 맥에서 MySQL 홈브루를 설정하신 분들 이거 했을걸요? 자, 그럼 이제 MySQL의 현재 루트 비밀번호 입력하는데 비밀번호 설정한 적 없잖아요. 윈도우는 임시 비밀번호를 만들어주고 그 비밀번호 되게 이상했죠. 근데 맥은 초기 비밀번호가 없어요. 리눅스에서는. 그래서 입력하고 나서 current password for root
관리자의 현재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하는데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닉스 인증 방식을 쓸지 선택하세요. 당연히 인증 써야 되니까 Y. 자, change the root password. 루트 비밀번호 바꿀까요? 당연히 바꿔야지. Y 한 다음에 루트 비밀번호 직접 설정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remove any anonymous user. 익명 사용자 계정 지울까요? Yes. MySQL 루트 원격 접속을 디스얼로 비활성화 할까요? 루트는 최고 관리자 권한이니까 원격 접속 허용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Yes. 테스트DB 지울까요? Yes. 설정 테이블 다시 로드할까요? 설정값 바꿨으니까 yes. 자, 설정 끝났습니다. 이제 쓰세요. 끝. 윈도우랑 비교할 때 말도 안 되게 쉬워요. 근데 MySQL 설치도 똑같아요. 과정이.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서비스 가동해야 된다 그랬죠? 정상적이면은 시스템 SQL 스타트 마리아DB라고 하면은 가동이 되는데 아무 결과도 안 나와요. 그래서 시스템 SQL 스테이터스 명령어로 상태 확인하면은 여기 액티브 러닝이라고 뜹니다. 자, 재부팅할 때 자동으로 가동되도록 등록하면은 시스템 SQL enable 마리아DB라고 하면은 이제 재부팅할 때 가동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설치 명령어들은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시해드린 자료를 매뉴얼 삼아서 그때그때 보면서 하세요. 자, 설치되는 거 버전 확인 해볼게요. MySQL- 대문자 V. 자, 버전 나왔죠? 자, 설정 시작합시다. sudo MySQL secure installation. 자, 현재 루트 비밀번호 그냥 엔터. 유닉스 스타일 인증 쓸지 Y. 루트 비밀번호 변경하래요. 우리의 공식 비밀번호, 루트 비밀번호 변경하지 Y. 비밀번호 입력하래죠. 우리의 공식 비밀번호 123QW의 느낌표 골뱅이샵. 한 번 더. 자, 익명 사용자 지울까요? Yes. 루트의 원격 접속을 비활성화 할까요? 디스얼로우니까 허용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Y라고 해야 허용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자, 테스트 DB 지울까요? Yes. 그 다음에 설정 테이블 다시 로드할까요? Yes. 끝이에요. 이제 가동 중인지 여부만 확인해 주면 된다 그랬죠. 자, sudo systemctl start mariadb. 정상 가동된 거예요. 확인해 보자고요. 위로 방향키 누르고 스타트만 스테이터스라고 치면, 자, 여기 액티브 러닝이라고 나오죠. 가동 중이래요. 페이지 출력 결과물이 너무 많아서 얘가 중간에 잘렸거든요. 엔터키 몇 번 더 치면은 네, 끝날 거예요. 자, 여기서 그냥 컨트롤 C 누르면 다시 돌아옵니다. 컨트롤 C가 캔슬이에요. 자, 이제 운영체제 부팅 시에 자동 등록. sudo systemctl enable mariadb. 그럼 이제 재부팅 할 때 자동 실행 될 거예요. 자, 이제 MySQL -u 루트 -p 하고서 비밀번호 누르면 우리가 익히하는 걔가 나오죠. 그래도 꼴에 마리아DB라고 여기는 마리아DB라고 바뀌어요. 하지만 모든 내용은 우리가 공부했던 MySQL과 100% 일치합니다. 우리는 유료 버전을 공부한 거고 얘는 완전 무료 버전이고요. 요즘 상업 시스템들이 마리아DB로 전향도 많이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와이프가 대학원 동기분들 중에 이제 실제 이제 시스템 관련 구축을 하는 그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시는 그 대학원 선배분이 계셔서 그분을 만나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얘기를 들은 게 확실히 요즘은 오라클에서 MySQL로 전환하는 그 의뢰가 되게 많이 들어온대요. 되게 늘었대요, 최근에. 자,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DB 같은 거는 이제 MySQL의 무료 버전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MySQL을 이제 쭉 하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밑에 이유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MySQL 데이터베이스 만들어라. create 데이터베이스 MySQL 디폴트 샷셋 utf8에서 데이터베이스 만들어라. 그래서 show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MySQL 생겨 있겠죠. 근데 테이블은 없겠죠. 자, exit라고 해서 exit라고 하면 자, 지금 여기 터미널 상태가 요거 잘 구별해야 돼요.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원격지에 있는 리눅스 시스템에 SSH로 접속을 한 상태예요. SSH로. 그리고 그 리눅스 안에서 MySQL 혹은 MariaDB에 접속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MariaDB라고 뜨고 있죠. 여기서 exit를 누르면 이 MySQL에서 접속을 해제합니다. 그럼 다시 리눅스로 돌아가는 거죠. 거기서 exit를 또 누르면 이 SSH 접속을 해제하고 윈도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exit 누르면 자, 리눅스로 돌아왔죠? 여기 리눅스 명령어 그 쉘 보면은 앞에 달러 붙어 있죠? exit 하면은 끝내고 윈도우로 돌아왔죠? 자, 그래서 여기 리눅스 터미널 보면 달러가 붙어 있잖아요. 그쵸? 왜 윈도우에서 윈도우가 아니라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거에서 자료 찾을 때 명령어 같은 거 설명할 때 저도 자료 배포 그렇게 몇 번 했었는데 달러를 붙여놓고서 이렇게 명령어가 이렇게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 배포할 때 이런 식으로 배포한 적이 있어요. 아래의 명령어를 입력한다. 명령어를 입력한다라고 한 다음에 네모칸 쳐놓고 달러 친 다음에 뭐 npm install 머시갱이 뭐 이런 식으로 제시하거든요 가끔. 그러면 이제 실습할 때 달러를 같이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달러가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은 쉘상에서 입력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달러라는 기호를 함축해서 표현하는 개발자들만의 약속 표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자료 볼 때 앞에 달러가 있으면 그 명령어고 뒤에만 입력하는 겁니다. 달러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자, 지금 여기에 그 MySQL 데이터베이스를 복구까지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MySQL 덤프 파일을 리눅스 시스템에 업로드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업로드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계정 설정도 뭐 해야 되고요. 계정 설정은 노드에서 해봤죠? 자, 뭐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후 과정은 우리가 리눅스에 그 MySQL 덤프라고 하는 파일을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업로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FTP라는 걸 또 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실습은 여기 그냥 MySQL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는 것까지만 여기까지만 확인하시면 되고 이후 실습은 FTP를 설치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DB 그 방화벽 세팅하고 뭐 그래서 원격 접속 허용하게 하는 그런 것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공부했을 때보다 좀 더 그 관리 방법이 좀 더 깊이 있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후 내용은 FTP 깐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요 삭제 방법은요. 일단 서비스 중지하고 자동 시작 등록 해제하고 그다음에 완전 삭제. 마리아DB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모든 애들을 삭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드 패키지 오토 리무브 하면서 Y 하면은 마리아DB에서 파생된 다른 파일들도 다 지워줘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DB 관련된 마리아DB나 MySQL이란 키워드가 들어가는 파일들을 전부 출력을 시켜서 출력된 항목이 없어야 됩니다. 앞에 과정들이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런 키워드가 있는 파일들이 있는지 검색했을 때 아무것도 출력이 안 돼요. 만약에 이 명령을 내렸을 때 출력되는 파일이 있다면 이 명령으로 삭제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dpkl 파이프라인 그램 MySQL이라고 하면은 MySQL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파일이 나와요. 그러면 얘를 지우기 위해서 sudo apt-get purge -y 한 다음에 이 파일 이름을 명령해서 삭제가 안 된 나머지 찌끄레기들을 깔끔하게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시스템 재부팅 한번 하면 삭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한번 깔고 나면 지울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MySQL을 재설치해야 된다 정도면은 거의 시스템 포맷 정도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니까 굳이 이 삭제는 실습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보기만 하고 넘어가세요. 자, 정리. MySQL 한번 설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실습은 create 데이터베이스까지만. 여기 데이터베이스 생성하는 거 여기까지만. 이후 작업은 FTP 설치 후에 진행. 오케이? 자, 오늘 이거까지 할 거고요. 내일은 여기 14에서 14던 리눅스 수업자료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이 있는데 이게 리눅스의 기본 명령어들이에요. 지극히 기본적인 명령어들. 파일 목록 보고 사용자 계정 왜 우리 그 강의 개강했을 때 첫 주에 여러분들 시험 보셨던 그 과목 있죠? 그 과목하고 내용이 많이 겹쳐요. 예, 그것들 한번 다시 정리해야 이후 내용들이 진행 가능하니까 일단 내일은 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확실히 내일 다 안 끝나겠죠? 미안해요. 내가 욕심을 좀 부렸는데 내 말에 책임을 못 지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